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 FE 플랫폼 팀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을 맡고 있는 남민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웹 성능 게이트키퍼, 웹 성능 모니터링 서비스, 파루스의 기술과 활용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되었고요. 오늘 발표는 저를 포함한 발표자 2명이서 2부로 진행할 예정이고, 1부에서는 제가 파루스란 항목과 기능과 구조 항목까지 해서 오늘 발표할 파루스가 어떤 서비스고 또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 또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는지 같이 살펴보실 거고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 파루스를 구성하는 주요 기술과 특징들을 좀 살펴보고 실활용 사례와 함께 조직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럼 바로 파루스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카카오에서 대표적인 좀 웹 서비스인데요. 다음과 브런치 화면입니다. 카카오에는 이런 웹 서비스가 정말 많이 존재하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누가 봐도 웹페이지인 서비스들도 있고요. 다음 화면 보면 이제 카카오톡 안에서 검색을 할 때 보이는 화면이라든지 이제 선물하기, 뭐 예약하기 탭을 눌렀을 때의 화면인데 마치 네이티브처럼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웹뷰로 서빙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처럼 카카오톡 앱 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웹 서비스로 서빙이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에 이렇게나 많은 웹 서비스들이 존재하는데 좀 웹 성능이 개선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미 많은 곳에서 좀 언급이 되고 있었고요.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 웹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툴들도 좀 쉽게 검색을 통해 찾아보실 수 있고요. 앞서 있던 세션에서도 성능 개선기 같은 게 있었다시피 웹 성능 개선에 대한 방식 공유 같은 것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성능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일단 내 웹 서비스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체크한 성능에서 점수가 좀 낮게 나왔다면 취약점이 어디인지 체크도 해봐야 될 거고, 이렇게 찾은 취약점에 대해서 개선 작업을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한 번만 하면 끝일까요?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기능을 배포하고 또 이제 추가하고 뭐 핫픽스를 하다 보면 웹페이지의 성능은 좀 계속 바뀔 겁니다. 이걸 프로세서화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웹 성능 모니터링에는 두 가지 방식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신택틱 모니터링과 리얼 유저 모니터링, 이렇게 두 가지 방식입니다. 신택틱 모니터링은 특정 세팅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실험실 환경을 구성하고 해당 환경 내에서 특정 동작을 시뮬레이션해서 성능을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고요. 리얼 유저 모니터링은 유저의 클라이언트에서 직접 이제 정보를 수집해서 성능을 모니터링하는 방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파루스는 이 중에 신테틱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파루스는 카카오 내에 이제 웹 서비스들을 대상으로 신테틱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서비스이고요. 이제 구글에서 제공하는 라이트하우스라는 툴을 기반으로 해서 성능 측정을 하고 있고, 자동화된 측정을 또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모든 데이터를 수집해서 아카이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데이터가 아카이브되어 열람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성능적인 측면의 인사이트도 같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문제점 파악이나 성능 개선 목표들을 설정해 보실 수도 있고요. 이제 개선 작업 이후에 과거와 현재 데이터를 비교해서 분석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 소개만으로 좀 파루스가 어떤 서비스인지 감이 오셨을지는 모르겠는데요. 다음으로 이어서 파루스가 어떤 기능을 또 제공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동작하는지 기능과 구조를 같이 알아보면서 좀 더 파루스에 대해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파루스가 제공하는 기능은 크게 측정과 리포트,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측정 파트에서는 파루스가 어떻게 성능을 측정하는지 그 구조를 같이 살펴보실 거고요. 두 번째 리포트 파트에서는 이렇게 측정된 데이터를 파루스가 어떻게 사용자에게 제공하는지 같이 알아보시겠습니다. 먼저 측정입니다. 파루스에서는 이제 성능을 측정할 대상에 대한 설정, 그리고 성능 측정을 언제 어느 시점에 진행하는지, 그리고 성능 측정을 실제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같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서비스 페이지 설정입니다. 이제 카카오 내 사용자들은
파루스의 서비스와 페이지를 등록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페이지는 URL로 구분되는 측정의 최소 단위라고 보시면 되고, 서비스는 페이지들을 묶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서비스 도메인이 있고 그 안에 다양한 URL에 대응하는 화면들이 존재한다고 이해하시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오른쪽 화면은 바로 페이지를 등록하는 화면인데요. 가장 기본인 아까 말씀드린 URL을 입력하는 부분부터 이제 현재 파루스에서 제공하는 실험실 환경인 모바일과 데스크탑 환경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또 측정하면은 해당 페이지를 실제로 접속하게 되는데, 만약 로그인 같은 인증이나 어떤 조건 같은 게 필요한 경우에 다양한 상황을 좀 커버를 하기 위해서 로그인 설정을 지원하고 있고, 헤더, 쿠키, 유저 에이전트 같은 설정들도 쉽게 커스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루스에 페이지를 등록하셨다면 이제 성능 측정을 직접 해봐야겠죠. 파루스에서는 두 가지 시점에 성능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기 측정이라 부르고 있는데요. 이제 요거는 매 6시간마다 등록된 모든 페이지들에 대해서 자동으로 측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용자가 별도로 컨트롤하지 않아도 연속적인 데이터와 그래프를 파루스가 제공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측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즉시 측정인데요. 요거는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에 성능을 측정해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포를 하고 난 뒤에 다음 주기 측정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이제 성능을 측정해 보고 싶다면 그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화면은 이제 즉시 측정을 사용하는 예시인데요. 중간에 이제 측정 버튼이 즉시 측정을 트리거할 수 있는 버튼을 제공을 하고 있고, 이걸 클릭하면 해당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페이지들에 대해서 측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보시면 태그에 인풋 박스 같은 게 있어서 어떤 버저닝 같은 거를 적으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두 가지 측정 시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성능 측정이 요청이 되면은 측정은 또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해당 화면은 파루스에서 이제 실제로 측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좀 묘사한 플로우인데요. 왼쪽부터 간단히 설명하면, 측정 요청이 확인이 되면 라이트하우스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웹 성능을 측정하고 분석하게 됩니다. 파루스는 이제 측정 중에서도 유저가 웹페이지를 진입하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해서 성능을 평가하고 있고요. 지금 가운데 보이시는 것처럼 URL을 접속하고 페이지가 로드가 완료될 때까지 브라우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두 기록을 해서 성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끝나게 되면은 성능, 권장사항 같은 이제 라이트하우스에서 정의한 각종 점수를 이제 포함한 리포트를 생성하게 되고요. 이 리포트를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파루스에서 측정은 모두 해당 방식으로 측정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측정 흐름을 좀 더 파루스의 전체 구조에서도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좀 측정과 관련된 부분들로 좀 간략하게 그려보았는데요. 앞서 보셨던 이제 측정 과정은 우측에 보이시는 노란색 러너, 이제 워커파드라고 불리는데요. 이 안에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기 측정, 아까 말씀드린 주기 측정과 즉시 측정의 흐름을 같이 보면, 자동 측정이 이제 주기 측정은 크론잡을 통해서 전체 페이지에 대해 측정 요청 티켓을 생성을 하게 되고요. 이 티켓들을 메시지 큐로 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달된 티켓들은 큐를 이제 서브스크라이브 하고 있던 각 러너들에게 분배가 되게 되고요. 러너에서는 이 분배받은 티켓 정보들을 통해서 앞서 보셨던 이제 라이트하우스 측정 과정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리포트를 DB에 저장하게 되면은 주기 측정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즉시 측정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긴 한데요. 이제 차이점은 사용자의 웹 클라이언트에서 호출한 API를 통해서 측정 티켓이 생성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 뒤로 측정하는 과정은 모두 주기 측정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전체 구조를 보셨는데, 방금 설명드린 구조를 포함해서 파루스의 모든 구성 요소들은 현재 사내 쿠버네티스를 기반으로 배포가 돼서 동작을 하고 있고요. 이제 DB나 이제 레디스, 레비뎀 큐 같은 메시지 큐 같은 것들은 사내에서 제공하는 인프라 서비스들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같이 서빙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파루스에서는 어떻게 성능 측정을 하는지와 그 구조를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측정한 정보들을 파루스가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같이 알아보시겠습니다. 측정 데이터, 여기서는 이제 리포트라고 하겠습니다. 리포트는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일 측정 분석과 점수 변화 그래프인데요.
먼저 단일 측정 분석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측정 분석은 매 측정 시에 이제 생성을 하게 되는 라이트하우스 보고서를 기반으로 노출되는 정보인데요. 오른쪽 화면은 파루스에서 제공하는 페이지 보고서의 일부분입니다. 이제 상단 박스 영역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뭐 주기라든지 뭐 즉시 같은 측정 타입을 선택하거나 측정 날짜 아니면 측정 시간 등을 선택을 해서 내가 원하는 시점에 분석 정보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하단에 크게 보이는 검정색 영역이 바뀌게 되는데 이 부분은 라이트하우스 보고서의 원본인데 성능, 접근성, 권장사항, SEO 이렇게 4개 카테고리에 대해서 점수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 해당 점수가 어떻게 추출되었는지 또 어떤 항목이 영향을 끼쳤는지 해당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트레이스 정보인데요. 우측 상단에 이제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이 보고서에 연관된 트레이스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트레이스 정보는 측정 중에 발생한 모든 네트워크나 뭐 페인팅이라든지 메모리 사용량 등의 로그를 기록한 정보인데요. 해당 정보를 이제 그래픽화해서 같이 제공을 함으로써 사용자는 어떤 흐름으로 이런 점수가 나왔고 어떤 흐름으로 클라이언트가 동작했는지 좀 더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점별 비교 분석표를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시점의 데이터를 같이 선택을 하게 되면요. 항목별 점수를 이제 비교표로 좀 직관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고 어느 부분이 좀 개선되었는지를 한눈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일 항목에 대한 분석 정보는 이렇게 제공하고 있고요. 다음은 그래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측정에서 주기 측정을 통해서 매 6시간마다 측정을 좀 반복한다고 설명드렸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시간 순서대로 데이터가 축적이 되게 되는데 이런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점수 변화에 대한 그래프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서 내 서비스의 시간 흐름에 따른 웹 성능 추이를 좀 직관적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저 노란색 라인이 이제 성능에 관한 부분인데 좀 크게 두 가지 배포가 이루어진 것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화점이 크게 두 개가 보이고요. 그리고 상단의 조회 기간을 선택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기간 동안의 성능 변화 흐름을 또 파악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요 데이터들을 표로도 제공을 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원하는 값들을 추출하고 가공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은 SQL 뭐 웨어절과 좀 비슷한 쿼리 랭귀지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어서 원하는 데이터를 필터링해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편의 기능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루스의 좀 큰 두 가지 파트는 모두 소개해 드렸고요. 그 외 부가 기능으로는 알림 기능과 파루스 데브 툴즈라는 확장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알림 기능은 이제 특정 점수를 어떻게 설정을 해놓으면 측정 결과가 이제 해당 임계치 이하로 내려갈 경우에 알림을 주는 기능이고요. 파루스 데브 툴즈는 크로미움 확장 프로그램인데 따로 이제 파루스에 접근하지 않아도 이렇게 측정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언제 어디서나 파루스 환경에서의 측정을 해볼 수 있도록 기능을 좀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파루스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능과 구조를 좀 같이 살펴보셨는데요. 다음 발표는 이제 정형규님이 이어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발표를 하게 될 정현규입니다. 저는 파로스가 성능 측정 서비스로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먼저 파로스의 개발 초기에 측정에 대한 여러 고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측정 시간과 측정 점수의 편차가 좀 심하였고요. 여러 조건에서 측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측정 중에는 자주 오류가 발생되어 측정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2023년 9월 기준 페이지 수가 500개 정도 등록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측정 시간이 3시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또 옆에 보시면 점수 편차도 들쑥날쑥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고자 여러 문제점들을 카테고리화 해왔고요. 결국 파로스가 성능 측정 서비스로서 갖춰야 할 3가지 요소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안정성, 신뢰성, 사용성 이 3가지 요소인데요. 지금부터 이 3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하여 몇 가지 파로스의 기술과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측정 안정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측정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잠시 살펴보면 측정 환경을 변하거나 CPU, 메모리 사용량 등에 따른 점수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페이지 증가 및 예상치 못한 오류로 인해서 측정 실패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로스는 이러한 요인을 제거하고 측정 안정성을 높이고자 네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환경 구성, 효율적인 에러 처리, 그리고 확장성 있는 인프라 구조와 측정 상태 모니터링을 통해서 빠르게 에러를 인지하도록 하여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살펴볼 부분은 안정적인 환경 구성인데요. 파로스는 안정적인 환경을 위해서 원노드, 원파드, 원잡의 측정 환경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의 노드에는 하나의 파드만 존재하고 하나의 파드에는 하나의 작업만 수행하자라는 구성 원칙을 적용한 건데요. 이러한 설계를 통해 불필요한 리소스 사용을 줄이고 최대한 측정을 위한 작업에만 리소스를 사용하도록 구성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래 파로스의 쿠버네티스 야물 파일 설정 중 일부를 발췌했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파드 안티 어페니티라는 설정입니다. 이 설정을 통해서 하나의 노드에 하나의 파드만 구성할 수 있도록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네, 안정적인 환경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브라우저의 선택과 버전 관리입니다. 웹 성능 측정은 기본적으로 브라우저를 통해서 측정되므로 브라우저는 중요한 환경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전에 파로스가 사용하는 주요 라이브러리와 버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라이트하우스는 11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퍼페티어는 21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퍼페티어와 브라우저의 관계인데요. 퍼페티어는 설치가 되면 스크립트를 통해서 크롬포 테스팅이라는 브라우저를 다운로드받아 설치하도록 동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측정 안정성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일단 불안정한 다운로드가 종종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퍼페티어의 버전에 따라서 다운로드되는 브라우저 버전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는 측정 환경의 변화를 컨트롤할 수 없고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게 되죠. 또한 크롬포 테스팅은 일반 브라우징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웹 성능 측정에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보완을 하고자 현재 파로스는 크로미움을 측정 브라우저로 교체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간단한 환경 변수와 코드 설정을 통해서 퍼페티어에서 브라우저를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필요시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요 브라우저와 크롬의 비교표입니다. 브라우저 표를 잠깐 보시면 항목 중에 하이라이트된 부분이 있을 텐데요. 이게 크로미움을 선택할 때 고려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깐 보시면 오픈소스이고 다른 브라우저의 기본 브라우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메모리 사용량, 실행 속도 측면에서 만족스러운 수준이라 판단하여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효율적인 에러 처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측할 수 없거나 제어가 어려운 에러에 대해서 파로스는 어떻게 안정성을 높이고 있는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하우스를 통해서 측정을 수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에러 중 일부는 트라이 캐치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프로세스 전역으로 전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러한 에러 처리를 위해서 언캐치드 익셉션을 통해서 처리를 하게 될 건데요. 이러한 처리에는 좀 몇 가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보시면 에러가 발생되면 별도의 이벤트 컨텍스트에서 에러를 처리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는 기존의 플로우로 되돌리거나 재수행하는 것이 어려울 뿐더러 가능하더라도 코드가 복잡해지고 추가적인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파로스는 이러한 상황을 에러 격리를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라이트하우스 측정에 대해서 에러를 격리하기 위해서 측정 로직을 별도의 프로세스로 분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Node.js에서 로직을 분리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크게는 차일드 프로세스, 클러스터, 워커 스레드 이 세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시된 표를 통해서 세 가지 방법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보시면 파로스는 독립적인 메모리 공간 사용, 프로세스 내 에러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과 특히 CPU 집약적인 작업에 장점이 있는 차일드 프로세스를 통해서 프로세스를 분리하고 에러를 격리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외 클러스터와 워커 스레드의 특징은
제시된 표를 참고해 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파로스의 측정 플로우를 간단하게 도식화해 보았는데요. 라이트하우스 측정망 수행하는 자식 프로세스를 하나 분리를 하고요. 부모 프로세스에서는 브라우저를 생성하고 전처리 과정을 수행합니다. 아마 스토리지 구성이라든지 사전 로그인 처리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브라우저의 포트를 자식 프로세스에게 넘겨주어 라이트하우스가 부모 프로세스와 동일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라이트하우스에서 에러가 발생돼도 자식 프로세스 내에서 감지를 할 수 있게 되고요. 부모 프로세스의 측정 플로우에서 벗어나지 않고 처리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코드로 잠깐 보시면 일단 프로세스를 하나 생성하게 될 거고요. 그 프로세스의 환경을 설정해 주게 됩니다. 또한 대용량 처리를 위해서 IPC를 설정을 하고 있는데요. 측정 결과 데이터가 크게는 수백 메가 정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부모 프로세스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IPC 방식이 적합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전송을 위해서 이벤트 핸들러를 설정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측정에 필요한 URL과 포트를 자식 프로세스에 전달하면서 라이트하우스에서 측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효율적인 에러 처리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다음은 확장성 있는 인프라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초기 파로스의 인프라 구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존의 구조는 6시간마다 크리에이터가 실행되면서 먼저 레디스 쪽에 측정 요청을 모두 푸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즉시 설정된 레플리카 개수를 확인하고 개수만큼 러너파드를 생성하게 됩니다. 생성된 러너파드는 자신이 측정해야 될 데이터를 레디스로부터 직접 가져와서 측정을 수행하고 측정할 데이터가 없으면 스스로 제거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딱히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페이지가 늘어나서 클러스터를 확장해야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확장을 위해서 측정 수행하는 러너 파드의 개수를 늘려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클러스터를 늘려야 하고요. 그러면 러너 파드를 생성을 관장하는 크리에이터도 함께 추가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측정을 수행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측정 요청을 수행하는 크리에이터가 2개가 되므로 2곳에서 레디스에게 측정 요청을 전부 푸시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중복되는 측정 요청이 발생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측정 요청에 대한 추가적인 스케줄링도 필요하게 됩니다. 이는 크리에이터의 역할이 너무 많고 불필요한 부분까지 수행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문제라고 보았고요. 따라서 파로스는 확장성 있는 인프라 구조를 위해서 지금 보시는 구조로 개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크리에이터와 러너는 의존성을 제거했고요. 독립적인 클러스터에서 동작하도록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RabbitMQ 서비스를 통해서 크리에이터와 러너를 연결을 시켜 주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크리에이터는 오로지 측정 요청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고요. 러너는 오로지 성능 측정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는 중간에서 RabbitMQ가 측정 요청을 적절하게 스케줄링하고 적절하게 러너 파드에게 할당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구조에서 러너 파드 쪽 클러스터만 늘려주는 것으로 전체적인 측정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보시면 2024년 9월 현재 1600개 정도의 페이지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측정 시간은 작년 대비 오히려 50% 감소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파로스는 측정 시간을 1시간 반 정도로 유지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클러스터 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측정 상태 모니터링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 건데요. 파로스는 측정 주기 6시간 내에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을 목표로 측정 모니터링 서비스를 개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운데 레디스 서비스를 두고요. 측정 시작과 측정 완료 시점에 상태를 수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니터링 서비스는 레디스를 서브스크라이브 하고 있다가 측정이 실패하였을 경우 즉각 관리자에게 알림을 보내고 히스토리를 남기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통해서 측정 이후에 발생되는 에러도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안정적인 측면에서 파로스 주요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다음은 신뢰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측정 점수를 신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파로스는 명확한 측정 방식과 평가 기준이라고 보았습니다. 일괄된 측정 방식을 갖춰야 하고요. 측정 점수의 편차가 적고 측정 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신뢰도 높은 측정 서비스로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명확한 측정 방식과 평가 기준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측정 방법, 측정 횟수, 점수 평가 이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눠보았고요. 지금부터 파로스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측정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측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 건데요. 이는 일괄된 측정을 위해서 실험실 환경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시뮬레이티드 방식은 초기에 로드 데이터를 그대로 받고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설정한 어떤 특정 값을 조정을 해서 페이지를 시뮬레이션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이트하우스의 기본 방식이기도 하고요. 측정 속도가 빠르고 대다수의 사이트에 일괄성 있게 측정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데브툴즈는 라이트하우스와 크롬 익스텐션을 통해서 선택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브라우저를 통해서 시뮬레이션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패킷 레벨의 경우는 OS다에서 네트워크 시뮬레이션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환경을 모델링할 수 있고요. 신뢰도가 가장 높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반면에 환경을 구성하거나 관리하는 데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파로스는 시뮬레이티드 방법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패킷 레벨 방식의 도입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기본적으로 시뮬레이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스로틀링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이트하우스는 CPU, 네트워크 스로틀링을 제공하고 있고요. 파로스는 모바일 기준 CPU를 2배 느리게 설정하고 있고요. 네트워크는 RTT는 50ms로 설정하고 스루풋은 70Mbps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네트워크 스로틀링 방식을 간단히 살펴보면 실제 웹서버와 통신하는 물리적 시간이 있을 수 있겠고요. 여기서 보면 인터넷이라고 박스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 파로스에서 설정한 네트워크 스로틀링 값을 추가하여 실제 데이터와 합산하는 방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이트는 스피드 테스트인데요. 월마다 국내외 네트워크 통계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파로스는 적절한 스루풋 값을 설정하기 위해서 스피드 테스트를 활용하고 있고요. 그 외에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측정 값을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측정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은 측정 횟수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구글 독스 문서를 좀 발췌해 봤는데요. 박스 부분을 보시면 5번 정도 측정하여 적절한 값을 추출한 결과의 분산과 평균 절대 백분율 오차가 한 번 측정한 것보다 50% 감소했다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측정을 많이 하면 할수록 결과값의 편차가 줄어들고 오차가 줄어든다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파로스도 측정을 할 때 단 한 번만 수행하지 않고 시간과 정확도를 고려해서 5번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5번 측정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그렇게 측정한 결과 중에 어떠한 방법으로 적절한 값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파로스는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공식을 활용하여 5개의 측정 결과 중에 적절한 중간값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을 위해서 측정된 FCP와 TTI 값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5번의 측정값 전체 중에서 FCP와 TTI의 중간값을 뽑게 되고요. 그 값을 기준으로 해서 각 결과값의 FCP와 TTI 값의 거리를 계산해서 그 차이가 가장 작은 값을 선택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코드로 보시면 일단 전체 값 중에 FCP와 TTI 값의 중간값을 뽑고요. 그리고 그 중간값과 결과값에 대해서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값을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서 가장 작은 첫 번째 항목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길이가 가장 짧은 값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파로스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설정 및 특징을 살펴보았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용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파로스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알아보려면 일반적인 개발 사이클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단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일반적으로 4단계의 사이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각 단계별로 파로스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잠깐 보면 일단 배포 시점에는 즉시 측정을 통해서 배포 직후 성능 검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배포 이후에는 주기 측정 및 주간 리포팅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간 리포트와 모니터링 정보를 통해서 문제를 파악하게 된다면 측정 리포트로 개선 포인트를 잡고 기획을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 부분인데요. 여기서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파로스가 개발하는 시점에 사용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고요. 그럼 왜 개발 시점에 파로스 사용이 어려운지 잠깐 살펴보면 파로스는 기본적으로 URL 기반으로 동작하는 서비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측정 시점에 접근 가능한 URL이 존재해야 된다는 의미인데요. 개발 시점에는 대부분 로컬의 서버를 구성해 놓고 개발하기 때문에 파로스는 로컬 서버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개발을 하면서 파로스를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제약사항을 해결하고자 파로스 데브툴즈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파로스 데브툴즈의 조건은 간단합니다. 일단 개발 시점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하고요. 파로스의 측정 환경, 측정 방식, 점수 평가와 동일하게 동작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야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고요. 네, 지금 보시는 구조는 데브툴즈 구조의 일부분인데요. 잠깐 살펴보시면 데브툴즈는 로컬 접근을 위해서 프록시 서버에 도메인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프록시 서버는 요청한 IP를 저장을 하고 있다가 생성된 도메인을 하나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메인으로 파로스 러너의 측정을 요청하게 되고요. 파로스 러너는 전달받은 URL을 접속해서 프록시 서버를 거쳐서 로컬 서버를 측정할 수 있게 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거절을 통해서 개발 시점에 로컬 서버가 파로스와 동일한 환경에서 측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브툴즈를 개발하면서 이제 개발 사이클 모든 곳에서 파로스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파로스가 성능 측정 서비스로서 갖춰야 할 세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해서 파로스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다음은 파로스의 활용 사례와 성과를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서비스 측면에서 몇 가지 살펴보면 페이지의 CLS가 낮아졌다는 리포트를 받고 개선을 한 경우인데요. 레이아웃 시프트가 크게 발생하면서 CLS의 값이 떨어진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지의 하이트 값을 미지정한 것이 원인으로 판단되어 개선된 사례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배포 이후에 점수가 60점대로 떨어진 사례인데요. 이 경우는 파로스 데브툴즈를 활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CLS 개선을 통해서 개선 시점부터 파로스 데브툴즈를 사용하여 개선 작업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TBT를 개선하면서 파로스를 활용한 사례입니다. 인터섹션 옵저버를 적용을 해서 보이는 요소만 처리하도록 하여 성능 TBT를 개선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TBT를 개선을 하면서 파로스의 비교하기를 통해서 이점 값과 비교하면서 개발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측정된 성능 트레이스와 파로스에서 측정한 결과와 매칭시키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는 측정 환경과 방법이 달라서 발생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파로스는 측정 결과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 트레이스 파일을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하면 파로스에서 측정한 결과와 매칭시켜 좀 더 명확한 분석 포인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파로스는 서비스 외에 조직 내에서도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파로스의 성능 점수를 기반으로 팀 목표 및 과제를 선정하였고요. 매달 서비스 점수를 집계하고 통계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별 성능 개선 우수 사례를 수집하고 공유하며 성능 개선 인식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네, 통계를 보시면 조직 내 성능 개선 활동이 90% 이상으로 대부분의 조직에서 성능 개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를 토대로 작년 대비 80점 이상의 페이지 점수 분포가 12% 상승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등록된 페이지가 3배가량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종합해보면 파로스의 긍정적인 성과는 성능 개선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개선 활동을 증진시켜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파로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좀 모아봤습니다.
종합해 보면 신뢰성, 안정성, 편의성 이 세 가지로 규율되고 있고요. 역시 신뢰성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가장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파로스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웹 성능 게이트키퍼로서의 파로스, 조금은 거창해 보일 수도 있는 수식어인데요. 하지만 이것이 파로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인 개선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카카오 웹 서비스의 성능을 개선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유용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